1억 원 정도를 대표님께서 빼오셨다라고 하면 이 1억 원에 대해서 갚아야 돼요, 법인한테. 그렇죠. 근데 이제 법인한테 안 갚는다라고 하면 네, 안녕하세요. 레민의 김현웅입니다. 오늘 사업자들을 위한 같이 살자. 대부분 이제 대표님들이랑 상담 전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법인 돈은 막 이렇게 쌓여가는데 개인 통장에 돈이 없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걸 합법적으로 법인 돈을 개인 돈으로 바꾸는 그 연금술을 가지고 계신 보험사 자산관리 전설 장수혁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 세금 신고를 넘어서 토탈 솔루션, 가업 승계까지 지원하고 있는 연금술사 장수혁 세무사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절세를 하고자 하면은 제일 먼저 손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대표이사 급여. 저도 이제 옛날에 못 모를 때 잘 번다고 막 2천만 원씩 급여 책정했다가 세금으로 엄청 털리고 막 그래가지고 조정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급여 이런 부분에 황금 비율 같은 게 있을까요? 대표님께서 저희한테 물어봅니다. 세무사님 급여 얼마 해야 될까요? 그럼 저희가 대표님 300은 적은 것 같고 500 정도 하시죠. 이렇게 결정된 급여, 월급액 500만 원이 네. 평생 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참 재밌는 게 대표님 급여 500만 원 아니세요? 하면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맞다고 하십니다. 아 그래요? 급여의 황금 비율은 순이익 대비해서 대표님 연봉을 더합니다. 여기서 뭐 30%냐 40%냐 성과 보상 비율을 정해서 매년 대표님의 급여를 재측정해 주는 게 가장 유리하죠. 그러면서도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소득세율을 같이 보면서 매년 정하셔야 됩니다. 규모에 맞게끔. 500만 원으로 정해놓은 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 500 이상으로 되면 또 갑자기 소득세율이 확 다음 맞습니다. 단계로 넘어가고 약간 이런 게 있다 보니 구간별로 이제 세금 구간이 있거든요. 기준점이 한 5천만 원이면은 한 15%, 그리고 8,800이면 24%, 1억 5천이면 35%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보면은 뭐 배당으로 빼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배당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그것 또한 또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만 쓰고 가족한테 줘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맞는 얘기인가요? 대표님 연봉이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세율 구간이 35% 구간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대표님의 소득이 얹혀지는 순간, 예를 들면 2천만 원이 얹혀지는 순간 2천의 35%를 국가의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냥 상여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네네네. 근데 만약에 배당 소득으로 2천만 원을 뺀다라고 하면 35%를 내는 게 아니라 14%만 내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국가에. 그렇기 때문에 배당은 연간 2천만 원 아래로 설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배당으로 한 1,80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2천만 원을 초과해서 배당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배당했다라고 하면 2천만 원까지는 14%, 1,000만 원은 기존 1억에 합산됩니다. 그러면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35% 적용이 되겠죠. 법인 돈을 개인화할 때 어떻게 보면 급여 상여로만 하는 게 가장 하수입니다. 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하면 8천을 급여, 2천을 배당하는 게 낫겠죠. 배당으로. 예, 그러니까 그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대표님한테 많이 유리하실 겁니다. 저도 이제 보면은 심사서류를 이제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이제 고객님들의 심사서류를 보면은 주주 명부에 보면은 사모님도 들어가 있고 자녀들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좀 어떤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네. 차등 배당은 막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많이 활용하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자녀한테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배당을 해주는 겁니다. 미성년자일 때부터도. 맞습니다. 그러면은 자녀의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대표님하고 대표님 자녀랑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짜리 법인을 설립해요.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을 50%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님이셔도 대표님이 사업을 열심히 키워서 법인의 돈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겠죠. 자녀한테도. 그러면 배당 소득세 14%만 내고 계속 줄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2천만 원씩. 10년이면 2천만 원 곱하기 10년이면 2억 정도의 2억 정도네요. 예, 맞습니다. 이래서 법인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자녀를 놓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퇴직금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퇴사를 할 때 퇴직금을 받으니까 어느 정도 뭔가 리스크가 좀 상쇄가 되는데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약간 그런 삶을 맞습니다. 살고 있다 보니까 좀 불안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저도 1년 전쯤에 퇴직연금을 가입을 하기는 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좀
개인이 막연하게 네. 보험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네네. 친구니까 그냥 해줬는데 지금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하고 계속 좀 불려 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좀 꽤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개인 소득세도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 네. 합법적인 비자금을 모으는 네. 듯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럼 혹시 뭐 CEO 네, 정기보? CEO 정기보험. 아, 그걸로 하셨구나. 네네네. 잘하셨습니다. 일단은 잘하신 것 같고 한 달에 200 정도씩. 월에 200 네네. 정도요. 예. 네네. 일단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이제 법인 자산을 개인화할 때 네. 급여로 뺄 거냐, 배당으로 뺄 거냐, 퇴직금으로 뺄 거냐. 요 세 가지가 큰 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말씀 주신 게 퇴직금인데 네네. 급여 같은 경우는 최고 구간이 45%, 네. 그리고 배당은 2천만 원까지 14%, 네. 퇴직금은 12에서 한 18% 정도 됩니다. 근데 급여랑 배당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가 같이 부과됩니다. 급여가 많아질수록 건보료도 맞습니다. 오르고. 배당이 높아질수록 건보료가 올라가지만 퇴직금은 퇴직 소득이란 것 자체가 장기간의 소득이고 특수한 소득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퇴직 소득에 대해선. 그러면 법인 자금을 빼올 때 퇴직 소득의 형태로 빼오는 게 가장 좋죠. 나중에. 그렇죠. 뺄 때. 큰 자금을. 아, 그리고 대표님 지금 잘하고 계신 게 뭐냐면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퇴직금에 대한 강제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네. 사실 통장에 돈이 없을 확률이 많습니다. 대표님의 몫은 보험 상품을 가입하든 퇴직연금을 하시든 강제적으로 빼놓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월에 200씩 이제 저축하고 계시니까 연간이면 2,400입니다. 네. 10년 해도 사실은 2억 4천밖에 안 되긴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하지만 대표님의 퇴직금으로는 네. 저는 그래도 한 10억은 가져가야 되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네. 대표님의 퇴직금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네. 순이익 대비 한 20% 정도의 재원으로 설정하는 걸 추천드려요. 연간 순이익이 2억이 난다라고 하면 2억 원의 20%가 4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뭐 한 300 좀 300조 넘게. 이렇게 지금 너무 해서. 좀 적게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 늘릴 수도 있나요? 그 상품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네. 이제 추가 상품을 가입하는 형태로 추가 가겠죠. 형태로. 그리고 이제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은 네. 의도치 않게 법인 돈을 가끔씩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세무조사에 약간 1순위라고 하던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일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법인 돈을 빼올 때는 반드시 소득세를 내고 가지고 오셔야 돼요. 급여면 근로소득세, 배당이면 배당소득세, 네. 퇴직이면 퇴직소득세, 소득세를 내고 가져야 되는데 네네. 세금을 안 내고 명분 없이 인격이 다름에도 법인 돈을 이제 빼오는 겁니다. 남의 돈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근데 참 내외사인데 네. 대표님들께서 이 개념에 대해서 되게 서운해하시고 납득을 잘 못하세요. 세금을 부담하고 빼와야 되는데 네. 부담하지 않고 그냥 빼온 걸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가지급금이 생기면 세법상 페널티가 생겨요. 그 페널티는 뭐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억 원 정도를 대표님께서 빼오셨다라고 하면 이 1억 원에 대해서 갚아야 돼요. 법인한테. 그렇죠. 근데 이제 법인한테 안 갚는다라고 하면 법인한테 이자를 또 줘야 됩니다. 그렇죠. 남의 돈을 빌려놓고서 네. 안 갚으니까. 근데 그 이자율이 몇 퍼센트냐면 연이자율 4.6%입니다. 1억 원이면 4.6%면 네. 뭐 460만 원 정도 460만 원. 될 겁니다. 네네. 근데 만약에 1억도 안 넣고 460만 원도 안 넣었다라고 하면 또 1억 460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또 붙습니다. 네. 종국에는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고 네. 만약에 대표님께서 그걸 해결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네. 1억 460만 원이 대표님 상여받은 걸로 처리됩니다. 아, 제가 받은 거 급여를 받았다. 그거에 대한 소득세를 내라. 또 내야 되는 거죠. 골치 아프네요. 그래서 가지급금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라는 게 또 대표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가지급금을 안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죠. 법인 카드를 좀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명분 없이 나가는 돈이 없게끔 만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매년 배당 정책을 활용하면서 2천만 원씩 받으면 5년이면 1억 정도가 모이지 않습니까? 대신에 14%만 매년 냈을 거예요. 네네. 그걸로 상환하는 거죠. 반대로 가수금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법인에 돈이 없어서 대표님이 운영함에 있어서 늘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국세청이 바라보는 관점은 원래 법인 통장에서 받아야 될 돈을 매출인 거죠. 네. 대표님 개인 계좌로 받은 후에 이거를 매출 누락하고 대표님이 법인 통장에 넣은 거 아니야? 매출 그렇게 누락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을 해결한다라고 해서 이런 얘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사주 매입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긴 합니다. 네. 정확히는 뭐 자사주 매입이라기보다는 이익 소각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장가를 늦게 간 건 아닌데 네. 애를 좀 늦게 낳았어요. 40살에 애를 낳아서 지금 아이가 3살인데 네네. 그래서 이제 너무 예쁘잖아요. 좀 뭔가를 이제 아빠로서 미리미리 뭐 어떤 걸 좀 이렇게 해주면 좋을지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네. 증여공제라는 개념입니다. 배우자 간에는 6억까지. 까지는 네. 세금이 없어요. 10년간 6억이기 때문에 네. 10년 단위로 리셋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배우자한테 10년 지나면 또 6억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오. 근데 미성년자는 네. 2천만 원까지가 증여세, 비과세, 증여공제 금액입니다. 10년 합산입니다. 10년. 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세 때 2천만 원 증여합니다. 네. 그럼 증여세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10년 후인 13살 때 또 2천만 원을 증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10년 후 23살 때 성년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성년부터는 바뀌어요. 5천만 원으로. 그러면 2천, 2천, 5천 더하면 9천. 9천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세금이 없는 겁니다, 지금. 네네네. 거기에 이제 10년 후 지나면 33살. 33. 이때 이제 혼인을 할 수도 있고 자녀분이 그렇죠. 네네. 혼인을 하게 되면 또 1억까지도 가능합니다. 결혼을 한 후에는 1억도 가능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혼인 신고하고 나서 2년 내에는 1억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다 합치면은 1억 9천이죠. 거기서 5천 정도 또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했으니까 한 2억 4천 정도. 맞습니다. 2억 4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의 주주로 자녀를 등재시키고 네. 매년 2천만 원까지 배당했다라고 하면 2천씩. 매년 2천씩 10년 했다라고 하면 2억 그러면 4억 4천. 4천. 네. 그거 괜찮네. 맞습니다. 예. 4억 4천을 주려고 하면 적어도 증여세가 네. 7천? 그렇죠. 네, 정도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네. 예. 미리미리 세금은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아낄 수가 있어서 부모로서도 좀 이런 정보를 알고 있어야 좋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잘 되다 보면은 자식한테 어떻게 보면 물려주고 싶은 게 당연한 약간 부모의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최근에 뭐 3세븐 맞습니다. 그랬고 가장 최근에 또 이제 뭐 청원아이스도 상속세를 못 내가지고 네. 회사가 이제 외국계 사모펀드로 이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제가 느끼기에는 대표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상속세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그걸 대비하지 않은 게 잘못된 건지 피해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어떤 방향이 좀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리긴 했었는데 네. 주식 가치가 뭐냐면 설립 당시 자본금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유고 당시 사망 시점의 현재 주식 가치로 비상장 법인일지라도 주식 가치를 평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상속세라는 개념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모든 자산을 합산해서 재산이 30억이 넘어가면 50%로 부과가 됩니다. 50%가 최대 구간인가요? 맞습니다. 최고 세율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속세 때문에 뭐 이제 문제가 됐다라는 이슈가 많은 게 주식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님 법인이 1억짜리 법인인데 갑자기 평가를 해보니까 100억인 거예요. 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돈이 없죠. 100억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돼요. 이게 현행 세법 구조가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집 한 채가 있어서 20억 정도 되는데요. 주식 가치를 어떤 대표님이 평가를 해보니까 30억인 거예요. 네. 그러면 갑작스럽게 대표님이 유고했습니다. 네.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다가 네. 그러면 집 20억, 주식 30억, 50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뭐 37이라든지 아니면 뭐 락앤락도 그렇고 네. 대부분 이 주식 가치가 갑자기 크게 발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비상장 법인은 환금성 자체가 없거든요. 네. 현금화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인 돈으로 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을 보장해주는 뭐 종신보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네. 직접 내 돈으로 내는 것보다는 법인 돈을 좀 활용하라는 거죠.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네. 10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네. 뭐 한 3억 정도만 내면 되거든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금하고 죽음은 피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지 못 않습니까? 피하죠. 피할 수 없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상속세는 너무 이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네. 하다 보니까 사전에 조금 증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금융상품으로 재원을 준비한다든지 네. 네. 이런 형태로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30억의 세금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뭐 사전 증여 컨설팅을 통해서 20억, 10억 이렇게 좀 줄여놓고 네. 뭐 추가적으로 그마저도
재원을 통해서 10억의 재원을 3억으로 준비하는 이런 것들로 준비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고객님들한테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그동안 이룩한 자산이 다 뺏기면 대표님들 입장에서 억울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너무 많잖아요. 상속세나 증여세나 이런 게 이중과세 아니냐, 그런 여론도 좀 많은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세무사님도 차가 당연히 있으실 거잖아요. 차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어떤 방식으로 혹시 타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세무법인이다 보니까 네. 법인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은 차량은 뭐 비용 처리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한 대당 1,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현금 완납이나 할부나 리스냐 렌트냐에 따라서 사실은 세법상 한도는 다 동일하거든요. 네. 한 대당 1,500만 원. 그리고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상각비 기준으로는 800만 원 연간. 네. 그리고 차량 유지비, 유류세, 보험료, 소모품은 700입니다. 1,500만 원 비용 처리 때문에 법인차 이거보다는요. 사실은 법인차로 활용하는 걸 추천드리는 게 개인차를 하게 되면은 아까 법인 돈을 개인으로 빼려고 하면 소득세 내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차를 사느니 차라리 법인차를 활용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세 안 내고 법인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차는 무조건 5년 동안만 상각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럼 800만 원 곱하기 5년 하게 되면 1,000만 원이지 네네.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그랜저 정도밖에 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대표님들하고 상담해 보면 많이 여쭤보십니다. 그 S클래스 살려고 한다. 아니면 이제 포르쉐 네. 구매하고 싶다. 저는 사실 대표님들한테 1,500만 원밖에 비용 처리 안 되니까 그랜저 사십시오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어차피 800만 원까지밖에 인정 못 받아도 5년 더 타게 되면은 다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요즘 차가 또 워낙 다 비싸잖아요. 한 1억 5천짜리를 샀는데 한 2년 타고서 할부로 타다가 비용 처리를 뭐 한 번이라도 받았으면은 2년 후에 뭐 판다고 했을 때 1억 팔았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가세를 또 그렇죠. 내야 되잖아요. 예, 내야 되죠. 생계에서 끊어야 그러니까 돼요. 저는 그게 너무 큰 것 같아요. 할부로 이용하기에는 그 비용 처리 그 받아봐야 얼마나 받는다고. 그렇죠. 그거 예. 바꿔서 부가세를 그렇게 통으로 특히나 비싼 차인 경우에 그렇게 낼 바에는 리스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그 역시 영화 내부자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이제 사실 차를 파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면 이제 뭐 이제 맞습니다. 예, 어떤 말에 느낌인지. 힘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는데 세무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확실히 좀 말에 힘이 더 실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에 AI들이 워낙 잘 돼 있기도 해요. 그리고 뭐 네. 요즘 어플로 뭐 기장하시고 뭐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질문 자체를 만들 수 없는 지식이다 보니까 정말 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장수혁 세무사님한테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연락을 들어보시는 것도 저는 진짜 괜찮다고 봅니다. 사실 오늘 제가 학교에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라면 네, 맞습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조금 정제되게 좀 정보 공유를 드린 것 같고 네, 어쩔 수 없죠. 학교까지는 좀 오바스럽긴 하지만 절세할 수 있는 항목들, 컨설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대표님들께서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 기존의 세무대리인이 있음에도 문의를 몰라서 못 하세요. 뭘 질문해야 될지는 모르니까. 대부분 대표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꼭 한번 크로스 체크는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맞나? 아니면 내가 이런 것들을 기존 세무대리인들한테 좀 요청하면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쨌든 대표님의 사업이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대표님들이 성장하는 모습 보면 진짜 뿌듯하고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금은 미리미리 반드시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가 왜 있겠습니까? 차는 차 전문가에게, 세금은 세금 전문가에게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고충을 해결해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사업자들을 위한 같이 살자 코너는 유지가 될 거니까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